경남 독림시에 있는 독림서부경찰서. 그날 밤 경찰서 자동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외쳤습니다. 저 실종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집 열쇠 경찰이 갖고 있죠. 순간 경찰은 서로 눈을 마주봤고 분명 6일 전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던 박지안 27살이었습니다. 맞지. 분명 실종 신고 대상자였는데. 그러나 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안의 오른쪽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애인이라고 소개했지만 형사들은 곧바로 이 둘의 관계가 부자연스럽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자는 지안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고 지안은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형사들은 일단 두 사람을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일 전 지안의 어머니는 딸과 연락이 끊기자 바로 신고했습니다. 딸은 불규칙한 생활을 하긴 했지만 어머니에게만큼은 반드시 연락을 남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어머니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경사들은 지안이 사는 원룸을 확인했습니다. 문은 강제로 열렸던 흔적이 없었고 침입 흔적도 없었으며 돈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이 집 쌓은 흔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탁자 위에 이상한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쯤 비워진 샴페인 잔 하나, 그리고 마른 딸기 꼭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초콜릿 퐁듀 접시도 보였고 2개의 포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술을 마셨다는 건데 그 뒤 행적이 끊겼습니다. 핸드폰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실종 전날 밤 11시였고 통화 상대는 미등록 번호였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그날 이후로 완전히 끊겼습니다. 생활 반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형사들은 현장 보존을 위해 원룸의 현관 도어락까지 교체해두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주변 CCTV를 확인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없었고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일 뒤 실종된 지안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박지안 씨, 잠시 여기로 오시죠. 말씀 좀 나눠야겠습니다. 지안은 남자와 떨어지는 순간 무릎이 풀렸고 작은 조사실 의자에 앉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사님, 저 6일 동안 감금됐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어진 진술은 수사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지안은 감금되기 이틀 전 온라인 성매매 중개 사이트를 통해 한도윤이라는 남성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을 38살 금융투자자라고 소개했고 첫 통화 뒤 거액의 돈을 미리 송금하며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금액은 350만 원이었고 보통 고객들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지안은 처음엔 의심스러워서 거절하려 했지만 도윤의 말투가 정중했고 선입금까지 완료되자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그날 밤 둘은 지안의 원룸에서 만났습니다. 도윤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으며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관계를 가진 내내 도윤은 지안을 응시하기만 했고 욕구가 아닌 분석하듯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실험 대상을 관찰하는 연구자 같은 눈빛이었고 지안은 그 시선이 불쾌했지만 참았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에도 도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옷을 입으면서 지안의 방을 둘러봤고 가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서 혼자 사는 건가요? 가족은 자주 방문하나요? 이웃과는 친한 편인가요? 지안은 그냥 일상적인 대화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모든 질문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무례하지 않았고
다음 만남을 부탁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이틀 뒤에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좋은 샴페인을 가져오겠습니다. 지아는 약간 찜찜했지만 수락했고 도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이틀 뒤 밤 도윤은 다시 지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약속한 대로 샴페인 한 병을 들고 왔고 초콜릿 퐁듀와 딸기 몇 알도 준비해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준비했어요. 두 사람은 거실 탁자에 앉아 샴페인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딸기를 초콜릿에 찍어 지안에게 건네주었고 지안은 로맨틱한 분위기에 약간 당황하면서도 받아먹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딸기에 이상한 게 묻어 있었다는 거요. 지안은 몇 입 먹은 뒤 머리가 급격하게 무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치아가 흐릿해졌고 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 갈게요. 그 말 하다가 바닥으로 쓰러졌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지안이 깨어났을 때 머리 위 천장은 콘크리트였습니다. 좁고 차가운 공간이었고 창문은 없었으며 문은 금고처럼 잠겨 있었습니다. 침대 하나, 세면대 하나, 작은 화장실, 그리고 발목에는 무언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금속 소리가 났고 움직일 때마다 쇠사슬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목 고정 장치가 있었다는 겁니까? 내 침대에서 화장실까지만 갈 수 있었어요. 그 이상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은 매끄러운 콘크리트였고 조명은 천장에 매립되어 있어서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문은 두껍고 육중했으며 손잡이도 없었습니다. 작은 세면대에는 수건 하나와 비누가 놓여 있었고 침대 옆 작은 선반에는 생수병 몇 개와 간단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도윤이 오랜 시간 준비해온 지하 벙커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명은 계속 켜져 있었고 시계도 없었으며 창문이 없어서 밤인지 낮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고 손에는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일어났네요. 배고프겠어요. 지아는 도윤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넌 이제 10년 동안 여기서 내 사람이 될 거야. 도망칠 생각하지 마. 아무리 소리쳐도 여긴 아무도 못 들어. 이 문은 은행 금고보다 두껍고 벽은 30cm 콘크리트야. 이 말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지안이 실제로 소리를 질러봤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벽에 부딪혀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밖으로는 전혀 새어나가지 않는 듯했습니다. 수사팀은 도윤의 배경을 추적했습니다. 그는 사실 금융업자가 아니었고 직업은 의사였으며 군 복무 시절 야전 전술 훈련에 참가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납치와 통제 기술을 스스로 익힌 겁니다. 도윤은 어린 시절부터 이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높은 지능을 가졌지만 사회성이 부족했고 시간이 갈수록 뒤틀린 집착을 품게 되었습니다. 군 입대로 납치 기술을 익혔고 의대 진학으로 약물 지식을 확보했으며 의사로 일하며 벙커 건설 자금을 모았고 모든 것이 이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벙커는 5년 이상 공사한 흔적이 있었고 30cm 넘는 콘크리트 벽으로 완벽한 방음 상태를 만들었으며 은행 금고에나 쓰는 특수 잠금 장치가 부착된 육중한 이중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짜 신분증을 여러 개 만들었고 자동차 번호판도 교체용으로 준비했으며 특수 가면을 2개 이상 제작했습니다. 가면은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져 있었고 노인의 얼굴을 정교하게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약 10명의 여성에게 접근했지만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그러던 중 성매매 사이트에서 지안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발의 화려한 외모, 불법 성매매 종사자, 혼자 사는 환경,
가족과 자주 연락하지 않는 패턴까지 모든 조건이 완벽했습니다. 첫 만남 후 도윤은 더욱 신중했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주변을 1시간 넘게 돌아다니며 주차장까지 거리를 재고 계단 유무를 확인하고 CCTV 위치를 파악하고 동선을 철저히 계산했습니다. 심지어 근처 편의점과 약국 위치까지 체크했고 비상 탈출 경로도 3가지나 준비했습니다. 약속 당일 도윤은 수면유도 약물을 준비했습니다. 항정신성 약물로 복용하면 심신이 무기력해지고 깊은 수면에 빠지게 되며 기억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었습니다. 도윤은 약을 탄 딸기, 퐁듀 초콜릿을 제조했고 혹시 자신이 먹을까봐 약이 든 딸기 꼭지에 검은색 줄을 그어 표시했습니다. 심지어 약의 용량까지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지안의 체중을 고려해 의식을 잃게 하되 호흡은 유지되는 정도로 말이죠. 지안이 딸기를 먹고 곧 정신을 잃었고 도윤이 기다려온 순간이 왔습니다. 가방에서 직접 제작한 얼굴 가면 2개를 꺼냈고 1개는 자신이 착용했으며 나머지 노인 가면은 지안에게 씌웠습니다. 차에서 휠체어를 꺼내 노인 가면을 쓴 지안을 휠체어에 태워 차로 옮겼고 벙커로 가는 길에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지안이 깰까봐 1시간 간격으로 추가 약물을 투여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차에서 내리지 않았으며 7시간을 달린 끝에 벙커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지안이 눈을 떴고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는 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도윤이 그 모습을 의자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10년간 여기서 내 여자가 되는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저항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고 순종하면 편하게 지낼 수 있어. 지안이 강하게 저항했고 소리를 질렀으며 주변 물건을 던지며 도윤을 공격하려 했지만 발목 장치 때문에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고 지안이 지쳐서 바닥에 주저앉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진정하자 도윤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규칙들이 적혀 있었는데 총 12개 항목이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7시에 기상한다. 둘째, 하루 3끼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 셋째, 매일 오후 2시에 안뜰 산책을 한다. 넷째, 저녁 6시 이후에는 거실에서 대기한다. 다섯째, 지시를 거부하지 않는다. 여섯째, 탈출을 시도하지 않는다. 일곱째,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여덟째, 하루 일과를 기록한다. 아홉째, 위생 상태를 유지한다. 열째, 정해진 옷만 입는다. 11번째, 대화할 때 존댓말을 사용한다. 12번째, 이 규칙을 어길 경우 불이익이 따른다. 계약 기간은 10년이었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그 조건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윤은 규칙을 철저히 실행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알람이 울렸고 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와 지안이 일어났는지 확인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빵과 우유, 과일이었고 점심은 간단한 도시락, 저녁은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오후 2시가 되면 도윤이 지안을 데리고 안뜰을 산책했습니다. 벙커 밖에는 작은 안뜰이 있었고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하늘만 보였습니다. 지안은 그 짧은 산책 시간이 유일하게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순간이었고 그 시간을 이용해 탈출할 방법을 생각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담장은 4m가 넘었고 도윤은 항상 지안의 바로 옆에 붙어 있었으며 발목 장치는 산책할 때도 채워져 있었습니다. 산책이 끝나면 다시 벙커로 돌아갔고 도윤은 지안을 방에 가둔 후 문을 잠그고 출근했습니다. 저녁 6시에 도윤이 돌아왔고
지안 방으로 가서 함께 저녁을 먹었으며 식사 후에는 거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윤은 지안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했고 가끔 영화를 틀어주기도 했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불편한 건 없었나요? 마치 정상적인 연인 관계처럼 행동했지만 지안은 그 모든 것이 연극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도윤은 지안과 같은 침대에 누웠고 지안은 그 시간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지안은 그가 단순 납치범이 아니라는 걸 일상의 패턴에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폭력적이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지나치게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중함 뒤에 숨겨진 통제욕이 더 무서웠습니다. 감금 3일째 도윤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 말고 다른 여성도 데려올 거야. 네 엄마일 수도 있지. 그럼 모녀가 다 내 사람이 되는 거네. 어때? 외롭지 않겠지? 지안은 그 말에 소름이 돋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도망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안은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도윤에게 친절하게 굴기 시작했고 스윗하게 대했으며 마치 정말로 이곳 생활에 적응한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어차피 나는 바깥에서도 힘들게 살았어. 빚도 많고 가족이랑도 사이가 안 좋고 여기서 월세도 안 내고 행복할 것 같아. 도윤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마다 반겼고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물어봤으며 저녁 식사를 함께 준비하겠다고 제안했고 대화할 때 미소를 지었으며 가끔 도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처음엔 의심스러워했지만 점점 그 연기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이 정말로 이곳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고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착각했습니다. 도윤은 기뻤습니다. 오랜 시간 꿈꿔왔던 일이었고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고 여겨 경계심을 조금씩 낮췄습니다. 산책 시간을 10분 더 늘려줬고 발목 장치를 조금 느슨하게 조정했으며 가끔 지안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저녁 메뉴 뭐 먹고 싶어요? 오늘은 당신이 고르세요. 감금 4일째 지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 그런데 내가 예전에 쓰던 물건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옷이랑 화장품이랑 책 몇 권 가져올 수 있을까? 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직접 지안의 원룸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리스트 작성해줘. 내가 다 가져올게. 지안은 종이에 물건 목록을 적었고 도윤은 그 종이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윤은 지안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아파트에 도착했지만 현관 앞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현관 도어락이 바뀌어 있었고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초조해졌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걸 직감했고 이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를 중단시켜야 했고 지안이 괜찮다는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도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안을 데리고 경찰서에 가기로 말입니다.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벙커에 있는 지안은 자기에게 완전히 빠져 있는 듯 했고 짧은 시간 동안만 연기하면 수월하게 열쇠를 받고 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벙커로 돌아와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 경찰이 당신 집을 조사한 것 같아. 우리 같이 경찰서 가서 괜찮다고 말해줘야 해. 할 수 있지. 지안은 순간 심장이 뛰는 걸 느꼈지만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경찰서까지 가는 내내 도윤은 지안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가끔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우리 여행 다녀왔다고 해. 연락 못한 건 핸드폰을 잃어버려서라고 해. 알았지?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고 도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윤과 지안이 함께 나타났고
경찰의 예리한 촉이 발동했습니다. 지안을 분리시켰고 조사실 문이 닫히자 지안이 울면서 6일간 감금된 전말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윤이 즉각 체포되었고 오랜 시간 준비한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도윤이 체포된 직후 수사팀은 결정적 증거를 찾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지안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고 벙커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특수수색팀은 경남 독림시 외곽에 있는 도윤이 소유한 단독 주택을 급습했습니다. 집은 외관상 평범한 2층 주택이었고 조용한 주택가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으며 주변에는 빈집이 많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이 나왔고 일반 가정집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엌 옆 작은 문을 열자 지하로 내려가는 금속 계단이 보였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습한 공기가 올라왔고 복도 끝에 차가운 철제 문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지안이 말한 그곳입니다. 문 열어도 되겠습니까? 밀어. 문은 육중했고 2명의 형사가 힘을 합쳐 밀어야 겨우 열렸습니다. 문이 열린 순간 진술과 일치하는 구조가 즉시 확인되었습니다. 좁고 긴 복도가 나왔고 복도 양쪽에 방이 2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은 지안이 감금되어 있던 곳이었고 침대, 세면대, 작은 화장실이 있었으며 바닥에는 족쇄가 연결된 금속 고리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외의 점이 있었습니다. 침대가 2개입니다. 복도 반대편에 또 다른 방이 있었고 그 안에도 똑같은 구조로 침대와 세면대, 화장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다만 이 방은 아직 사용된 흔적이 없었고 침대 시트도 새 것이었으며 바닥도 깨끗했습니다. 두 번째, 대상이 있었던 겁니까? 이는 수사의 첫 번째 큰 반전이었고 지안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감식반은 벙커 내부를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고 복도 끝에는 작은 주방이 있었으며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내부에는 약물 보관용으로 보이는 용기 여러 개가 있었고 라벨에는 약물 이름과 용량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양한 진정제와 마취제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약물들 전부 병원에서만 쓰는 겁니다. 주방 옆 작은 창고에는 더 충격적인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피부색을 본뜬 재질의 가면, 조각들이 놓여 있었고 실리콘, 접착제, 색소, 붓, 조각도까지 가면 제작에 필요한 도구들이 전부 갖춰져 있었습니다. 직접 제작한 것 같습니다. 전문 작업입니다. 벽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다양한 연령대의 얼굴들이었으며 아마도 가면 제작을 위한 참고 자료로 보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닥에 세워진 철제 선반 뒤에서 노트 여러 권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노트는 총 7권이었고 각 노트마다 연도가 적혀 있었으며 가장 오래된 것은 7년 전 것이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나타났습니다. 대상 A, 26살, 금발, 160cm, 50kg, 혼자 거주, 직업불명, 경계심 강함, 부적합. 대상 B, 30살, 갈색 머리, 165cm, 55kg, 가족과 동거, 부적합. 대상 C, 24살, 검은 머리, 158cm, 48kg, 혼자 거주, 성매매 종사, 가족과 연락 드문, 적합 가능성 높음. 이런 식으로 수십 명의 여성에 대한 관찰 기록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날짜가 7년 전까지 올라가는데요. 도윤은 최소 7년 이상 누군가를 선택하기 위해 준비를 반복해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벽장 안쪽에 숨겨진 검은색 가방이 있었고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여러 여성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총 30여 장이었고 모두 몰래 촬영한 것처럼 보였으며 대부분 거리나 카페, 쇼핑몰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들 모두 다른 여성들입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고 도윤이 지안을 만나기 전 수년간 여러 여성을 미행하고 관찰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어떤 사진에는 메모도 적혀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이 카페 방문, 항상 혼자, 경계심 보통, 접근 가능성 있음. 체계적으로 대상을 선별했습니다. 지안은 우연히 선택된 게 아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사진 중 일부가 해외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배경에 외국어 간판이 보이는 사진들이 있었고 건물 양식도 한국과 달랐습니다. 도윤의 과거 행적을 추적한 결과 그는 의대를 졸업한 직후 2년간 해외에서 인턴 과정을 밟았던 기록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를 오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진들 해외 실종 사건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팀은 국제형사기구에 협조를 요청했고 사진을 전송했으며 몇 주 후 답변이 왔습니다. 사진 속 여성 중 3명이 도윤의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명은 태국에서, 한 명은 베트남에서, 한 명은 필리핀에서 실종되었고 모두 2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으며 그 중 한 명은 아직도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지안이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수사의 두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벙커의 구조를 분석하던 건축 전문가는 또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벽의 두께와 구조를 보면 최소 5년 이상 공사했을 겁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요. 벽을 두드려 보니 속이 꽉 차 있었고 콘크리트 강도도 상당했습니다. 전문가는 벽의 단면을 확인하기 위해 작은 구멍을 뚫었고 그 결과 콘크리트가 30cm 이상 두께로 타설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 공사면 수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은 들었을 겁니다. 벙커는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고 도윤이 시간을 두고 계속 개선하고 확장해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벽에 남은 드릴 자국을 분석한 결과 최소 3차례 이상 공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였고 각 공사마다 구조가 개선되고 보완되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침대가 있는 방은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것으로 보였고 콘크리트가 아직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으며 이는 도윤이 지안 외에 또 다른 여성을 데려올 계획이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 방 침대 옆 벽에는 금속 고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족쇄를 채울 용도로 보였으며 선반에는 새 수건과 비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감식반은 벙커 천장에서도 특이한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카메라 여러 대가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각도에서 촬영 가능하도록 설치되었고요. 천장 조명 뒤에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고 복도에도 2대, 각 방마다 3대씩 총 8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전부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었고 도윤의 핸드폰과 노트북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벙커 내부의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저장 장치에는 지안이 감금되어 있던 6일간의 영상이 모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 감금이 아닙니다. 관찰과 기록이 목적이었어요. 영상을 분석한 결과 도윤은 지안의 반응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었고 특히 그녀가 공포를 느끼는 순간, 저항하는 순간, 포기하는 순간들을 반복해서 재생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영상 파일 이름도 특이했습니다. 공포 반응 001, 저항 패턴 003, 적응 단계 005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각 파일마다 도윤이 직접 작성한 메모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초기 공포 반응 강함, 이틀째부터 감소, 4일째 수능 시작, 계획대로 진행 중,
심리 전문가가 수사에 합류했고 도윤의 범행 동기를 분석했습니다. 이 사람은 통제욕과 관찰욕이 결합된 케이스입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과정을 관찰하는 것 자체에서 만족을 느끼는 유형이죠. 일종의 실험 대상으로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네, 이 사람에게는 일종의 연구였을 겁니다.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적응하는지, 통제가 가능한지를 실험한 거죠. 지아는 조금씩 기억을 되찾았고 그녀가 말한 규칙의 내용 중 일부를 더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그는 매일 저를 관찰했어요. 메모도 하고 사진도 찍고 제 반응을 일일이 기록했어요. 마치 실험 대상 다루듯이요. 도윤은 매일 저녁 지안과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 내용도 전부 녹음하고 있었으며 지안의 감정 변화, 태도 변화, 말투 변화까지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지안이 먹은 음식의 종류와 양, 수면 시간, 화장실 사용 횟수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생활 대상자로 다루는 방식입니다. 도윤의 목적은 단순한 감금이 아니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통제를 통한 일종의 장기 관찰 계획에 가까웠습니다. 수사관들은 지안이 쓰러진 순간부터 벙커에 도착하기까지의 동선을 정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도윤의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그가 지안의 아파트에서 벙커까지 정확히 7시간 15분을 주행했고 중간에 휴게소에 들렀지만 차에서 내리지 않았으며 신호등에서 대기할 때도 계속 뒤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딸기 퐁듀에 섞인 약물로 의식을 잃게 만들었고 가면을 씌운 상태에서 이동시켰으며 휠체어를 이용해 아파트 주차장까지 이동했고 차에 태운 후 7시간을 달렸으며 그 과정에서 1시간마다 추가 약물을 투여해 지안이 깨어나지 못하게 했고 벙커에 도착한 후에야 가면을 벗겼습니다. 이 범죄는 우발이 아닙니다. 장기 계획입니다. 벙커 내부에서 발견된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특이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패는 다음을 위한 준비다. 완벽한 계획은 실패를 통해 완성된다. 다음 대상은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감금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 통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다음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윤은 조사실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우린 합의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준 겁니다. 저는 그녀를 보호했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하지만 감식반은 병 내부에서 몰래 설치된 음성 기록 장치까지 발견했고 이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완전한 감시와 통제가 목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언론도 대거 몰려들었으며 이 사건은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도윤 측 변호인은 감정적 의존 관계를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상 연인이었습니다. 피고는 외로움 때문에 그녀를 데려온 것이고 그녀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증거를 보십시오. 피해자는 경찰서까지 자발적으로 동행했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은 것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벙커, 약물, 기록, 가면, 사진, 영상. 이 모든 증거가 계획 범죄를 증명합니다. 피고는 오랜 시간 이 범죄를 계획했고 체계적으로 준비했으며 냉정하게 실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검토했고 증인 신문이 진행되었으며 지안도 법정에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영상에는 폭행 장면이 없었고 지안의 몸에도 뚜렷한 상처가 없었으며
도윤은 끝까지 합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했고 결국 일부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납치와 감금, 약물 투여, 불법 감시는 인정되었지만 가장 무거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처리되었습니다. 징역 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고 지아는 고개를 떨구었으며 형사들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가던 도윤이 지안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은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목적을 향해 있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수사는 끝났지만 가장 중요한 3가지 의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첫째, 2번째 침대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도윤은 끝까지 함구했고 그가 계획했던 2번째 대상이 누구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2번째 대상에 대해 함구했습니다. 둘째, 해외 체류 시기의 실종 사건과의 연관성. 사진 속 여성들이 정말 도윤의 피해자였는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현지 경찰도 단서를 찾지 못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셋째, 도윤이 말한 다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형이 집행되고 시간이 흘렀으며 도윤은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과 거의 대화하지 않았고 독방을 선호했으며 하루 종일 책을 읽거나 글을 썼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조용하고 말이 없는 편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요. 하지만 교도소 내에서도 도윤은 매일 일기를 쓰고 있었고 그 내용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조두관들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지아는 현재 심리 치료를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밤마다 벙커에 갇힌 꿈을 꾸고 도윤의 목소리가 들리는 환청에 시달리며 좁은 공간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제가 만약 그때 경찰서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 벙커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여성도 그곳에 있었겠죠. 수사팀은 도윤이 출소하면 즉시 감시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지만 법적으로 그를 계속 구금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막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도윤의 출소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경찰은 그를 감시할 인력을 배치했지만 24시간 감시는 불가능하고 언젠가는 그가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벙커는 현재 폐쇄되었지만 완전히 철거되지는 않았고 증거 보존을 위해 그대로 남겨진 상태이며 가끔 형사들이 다시 방문해 놓쳤던 단서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벙커 어딘가에 우리가 놓친 단서가 더 있을 겁니다. 도윤의 노트를 다시 분석한 결과 암호처럼 적힌 문장들이 발견되었고 전문가들이 해독을 시도했지만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에는 실패가 포함된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음은 더 완벽해진다. 인내는 성공의 열쇠다. 시간은 내 편이다. 그는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그 벙커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독림시에서 또 다른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25살, 혼자 사는 여성, 가족과 연락이 뜸한 상황. 지안과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2 사건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도윤은 교도소에 있었고 알리바이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혹시 도윤이 혼자가 아니었던 건 아닐까? 혹시 그에게 동조자가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벙커가 하나가 아니었던 건 아닐까? 그 벙커는 지금도 독림시
외곽 어딘가에 조용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여러분들은 만약 나였다면 경찰서에서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여러분의 많은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미스터리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